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꽃보다 대선 특집 여러분께 오늘 정치 관련된 아주 재밌는 책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정박입니다. 네, 이지선입니다. 네, 3월 9일이 이제 대선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대략 이제 한 달 이제 조금 이제 덜 남게 된 그런 상황이 됐는데 정말 이제 정치에 대한 여기저기 언론 기사들도 보면 거의 한 절반은 이제 대선 관련된 뉴스. 그렇죠. 나머지 절반은 요즘 이제 베이징 올림픽 관련된 뉴스가 뒤에 덮고 있는데 이때쯤 한번 우리도 우리의 정치 이야기 또 선거 이야기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때가 아닌가. 네, 선생님, 저는요, 온통 정치 얘기니까 이제 조금 지치거든요. 지쳐요. 너무 쏟아지니까. 그래서 일당백에서조차 정치를 꼭 들어야 되나. 그럴 수 있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 네. 지선 씨가 지친 이유는 네. 매번 비슷하고 비슷한 뉴스들, 비슷한 관점, 혹은 뭐 좌우 정도만 바뀌었지 거의 그 정치를 해석하는 시각이나 수준이 매우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네. 그런 거 계속 보니까 지겹지.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오. 정박님이 이야기해주는 정치 이야기 과연 같을까요? 완전히 새롭지. 네네. 오늘부터 너무 재밌어지지. 네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책 한 권을 또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저는 오늘 우리 혼돈의 이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을 그대로 또 상징하기 위한 헤어스타일까지 또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매우 카오스잖아. 헤어스타일 자체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거 이 머리를 보면 어디가 생각납니까? 우리 대선이 그대로 생각나잖아요. 네, 지금 우리나라 대선 상황이 바로 이 머리란 얘기입니다. 선생님, 네? 어디도 치우치지 않은. 어디 치우칠 수도 없고 알아볼 수가 없어. 네, 알아볼 수가 없네요. 앞을 보면 이런 머리 같고 옆을 보면 또 네. 바로 그렇게 갈등과 혼란을 어떻게 보면 봉도난발이신데 네. 그걸 뭐 수습하는 과정이 정치고 어떻게 보면 또 선거를 통해 가지고 그런 우리가 이게 너무 소모적이지 않느냐, 너무 싸움만 한다 이러는데 본래 그렇게 제도적으로 싸움을 하게 만들어야지 현실 세계의 갈등을 좀 누그러뜨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그걸 통해서 이제 질서를 유지하는 것들 이게 바로 정치고 선거니까. 안 싸울 수는 없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아니군요. 네, 싸우는 건 뭐. 네, 왜냐하면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어떤 자원을 가지고 자원이 무한대로 뭐 이제 희소성의 원칙 없이 무한대로 있다면 우리가 싸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공기만 마시고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고 물만 가지고도 우리가 집을 그죠? 모든 의식주가 해결된다면 이게 다 괜찮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자원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배분하느냐 그게 바로 정치의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배분해 주는 것들 그걸 통해 가지고 국민들을 인간다운 삶을 만들어주는 게 정치고 그걸 하기 위해서 결국 이제 권력을 누가 쥐어야 될 것인가 그것들을 결국 이제 이 선거를 통해 가지고 내가 국민들에게 왜 우리가 이 권력을 쥐어야 되는지를 납득을 시키고 그래서 신임을 받는 게 바로 이제 선거죠. 권력이라는 게 참 정말 중요합니다. 네, 정치라는 게 예를 들면 뭐 그냥 직관적으로 아주 그냥 심플하게만 봐도 한 해 한 600조를 쓰잖아요. 500 몇십 조 뭐 이렇게 쓰는데 그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를 정치가 결정하고 혹은 뭐 꼭 그렇게 직접 쓰는 돈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어느 방향으로 우리 정치가 혹은 뭐 우리 경제가 이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딱 정하면 그쪽 돈이 막 몰릴 거 아니에요. 직접 쓰진 않더라도 그렇게 되면 또 거기에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주식 투자도 하니까 그게 또 많은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렇죠. 또 그쪽 산업에 종사하신 분들은 또 굉장한 기회가 열리기도 하고 또 반대쪽에 계신 분들은 그 정치적 결정 때문에 내 생계가 매우 위협받기도 하고 당장은 그냥 내가 직장에서 뭘 잘못해서 잘린 것 같고 내 일자리가 없어진 것 같기도 하고 손님이 그냥 왜 자꾸 떠나나 이런 생각만 들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정치란 아주 큰 물결에서 결정해서 나의 인생이 이렇게 좌우되는 경우도 많은데 그렇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한 사회의 진로, 한 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를 알려면 예산을 보면 되거든요. 예산을 어떤 식으로 편성하고 있고 어느 방향에 어떻게 배분하느냐, 우선순위가 뭔지 이걸 알면 그 사회의 방향을 알 수 있는데 바로 지금 말한 그 예산 1년 600조나 되는 예산을 5년간에 걸쳐서 3,000조 원을 집행하는 게 바로 대통령, 바로 국가 예산인 거죠. 자, 그렇게 따지면 이 3,000조 원의 예산, 그 중앙정부 예산이죠. 지방정부는 또 매년 한 200조 이상 되니까 이런 많은 것들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사회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지거든요. 네네네. 특히나 지금 요즘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이념적 대립이 예전에는 뭐 보수 일색이었습니다만 요즘은 그래도 어느 당이 정권을 잡냐에 따라 가지고 대북 문제라든지 외교 문제라든지 그리고 복지 문제라든지. 성장이냐 네. 뭐 분배냐 뭐 시장이냐 아니면 좀 사회냐 이런 식으로 그 가치의 어떤 무기 중심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이 우리 삶하고 아주 긴밀한 영향을 어떻게 보면 현대 사회에서 인간의 삶은 정치적으로 결정된다. 네. 이렇게까지 토마스 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정도로 이제 정치의 네네. 역할이 커졌다고 볼 수 있죠. 여기서 내가 지선 씨한테 이런 질문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만약에 네. 종전 선언은 지금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 지금 하는 게 좋을까? 안 하는 게 좋을까? 제가 일단 그 종전 관련 주식을 좀 산 다음에 종전 선언을 딱 해주면 오케이. 와 그러면 진짜 대박이겠다. 그럼 원자력 발전은? 원자력이요. 네. 원자력은 너무 고민되는 것 같아요. 너무 고민된다. 네. 사실 자동차도 이제 전기로 가는 추세잖아요. 네. 전기가 더 많이 필요하죠. 전기가 더 많이 필요한데 근데 당장 태양광 등으로 해결이 잘 안 될 것 해결이 같아. 안 돼. 응. 근데 그 전기를 도대체 어디서 가져오냐는 말이죠. 그럼 원자력 발전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하다. 필요한 것 같긴 한데 너네 집 옆에 세우는 게 너무 싫다. 싫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게 그렇죠. 정치 아니겠습니까? 여성 할당제 문제라든지 네. 아니면 뭐 보편적 복지는 해야 되는 거 말아야 되는 거 이런 게 이제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이런 문제들을 잘 먼저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현재 지금 대선 후보들이 네. 어떤 정책들을 갖고 있는지는 다 있잖아요. 그거를 방금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어떤 후보를 선택하는 게 정말 내 성향과 맞는 것인지를 파악해보는 거죠. 그럼 어디서 해요? 옥소 폴리틱스. 옥소 폴리틱스? 옥소 폴리틱스 OX로 내 정치 성향도 파악하고 또 우리 정치에 대한 여러 가지 현안 이야기를 아주 할 수 있는 재밌게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생겼잖아요. 방금 이런 말들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질문들을 보면 뭐 여성 할당제, 보편적 복지, 종전선언, 원자력 발전 등등등 한 15가지 정도의 질문들이 네. 있거든요. 네. 그 질문들에 체크를 하면서 내 대선 후보, 나랑 맞는 대선 후보를 고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는 옥소 폴리틱스, 또 이용자들 간의 채팅으로도 충분히 의사소통도 가능하고 토론도 또 재밌게 할 수 있는 그 정치 플랫폼 여러분도 한번 이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옥소 폴리틱스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해 보시면 바로 앱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아니면 앱스토어에서도 검색하시면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딱 맞는 최적의 취향 저격 대선 후보를 골라주는 옥소 폴리틱스 여러분도 이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책 어떤 책인지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그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의 강원택 교수가 한국 정치의 결정적 순간들이라고 그런 그러니까 해방 이후 어떻게 보면 해방 전이죠. 뭐 1919년 3.1 운동 이후부터 그 성립된 상하이 임시정부 이걸 기초로 해가지고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정치사를 네. 대통령, 선거, 정당 요 큰 어떤 세 개의 범주를 가지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일상의 어떤 민주화 이런 관점에서 우리 정치사를 개괄적으로 연대기 순으로 한번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지향이 될 민주주의랄까 네.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정치적 측면에 아주 잘 짚은 아주 요령 있게 아주 압축적으로 잘 짚은 네. 책 같아서 이 대선을 앞두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정치사에 있었던 중요한 굵직굵직한 일들을 이렇게 잘 정리를 해놓은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군요. 그렇죠. 네. 네. 이 책도 역시 그 마포 중앙도서관에서 우리 정박님이 빌려오신 건데 가끔 이제 도서관에서 빌릴 때 이런 문제가 있어요. 보시면 네. 이거 딱 누가 봐도 침 흘린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아주 꾸깃꾸깃 하셨는데 요런 페이지는 읽기가 매우 민망해. 이게 침 얘기하셔서 그런데 네. 정치하면 사실 그렇게 저는 흥미가 당기진 않아요. 그래서 책 보다가 충분히 이 정도의 침은 흘릴 수 있겠다. 요 정도, 초반 한 40, 50페이지 정도 넘어갔을 텐데, 요때가 이제 자기 딱 좋군요. 그쵸. 엎드려서. 와, 침을 너무 많이 흘렸어, 근데 이분은. 정박님 설마 아니시죠? 침을 그 정도로 많이 흘리는 아이는 아니니까. 네. 아니 우리 선생님은 네. 이 정치에 관련된 네. 흥미도가 어느 정도예요? 저는요, 한 4, 5년 전까지는 그래도 꽤 좀 높았다가, 지금은 이제, 조금 낮아진 상황이긴 합니다. 왜요? 여러 가지 이제, 내가 이제 시간이라는 게 24시간이 또 정해져 마치 그 정치가 한정된 자원을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것이듯이
저도 이제 제 인생의 여러 가지를 제 주어진 삶의 시간을 배분을 해야 되잖아요. 네. 과거에는 좀 정치 쪽에도 많이 좀 배분한, 왜냐하면 그때 한참 뭐 시사평론 한다고 뭐 이럴 때였으니까 배분했다면 그 이후로 이제 예능과 경제 쪽으로 방향을 좀 잡으면서는 이제는 정치 쪽에는 조금 관심을 좀 덜 두고는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이제껏 정치에 관심이 좀 많이 없었다가 아, 이제 서서히 정치가 나한테 굉장히 영향을 아, 많이 미치는구나 그래요? 느껴서 점점 관심은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정치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몰라요. 네. 바로 지금 그 말씀이 지금 우리 정치에 이제 문제점을 압축하고 있는 거죠. 뭐가 아니, 문제인데요? 이게 사실은 뭐 이 책에 강원택 교수도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유럽 같은 경우를 사례를 들어가지고 유럽 같은 경우는 정당이 어릴 때부터 일종의 정치 교육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9살에 녹색당 국회의원도 나오고 환경에 어릴 때부터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14, 15세에 녹색당 가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활동을 하니까 그 정말 풀뿌리에서 성장을 해서 사람들이 추천을 해가지고 결국 국회의원, 우리 치면 국회의원이죠. 국회의원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주 생활에서 같이 어울려져 있으니까 뭐 정치에 관심을 둔다 안 둔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같이 가는 것인데 네. 우리 같은 경우는 특별한 관심을 지금 뭔가 두지 않으면 그리고 또 내가 다른 삶의 영역으로 좀 관심이 옮겨가면 이건 좀 밀려나는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속에서 결국 정치가 국민하고 좀 유리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만의 정치가 된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죠. 뭐 모든 이야기가 다 그렇습니다만 정치는 정치인들에게만 맡겨두기에는 너무나 이거는 중대한 것이라 가지고 함부로 이거 정치인에게만 맡길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만 보면 정치에 굉장히 관심 많은 민족 아니에요? 이 네. 정도면? 댓글만 보면 그랬죠. 이게 사실은 근데 정치에 관심이 많은 게 지금 말씀하신 댓글처럼 이게 일종의 정치인을 연예인화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뒷이야기랄까 그리고 그 사람이 예전에 이런 이야기 했는데 지금은 이런 이야기 한다 라는 식으로 자꾸 일종의 숨은 그림 뭐 퍼즐을 맞추든지 아니면 예전 과거 찾기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내 삶을 바꾸는 의미에서의 정치하고는 조금 좀 거리가 있는. 일종의 그런 이야기 어떤 좀 선정주의적으로 좀 흐른다. 센세이셔널리즘 이렇게 볼 수도 그리고 있겠죠. 약간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우리의 정치 물론 이제 다른 나라도 그런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나와 이제 생각이 안 맞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은 대체로 이제 이걸 선악구도로 많이들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이게 저거는 더 나에게 이익이고 저거는 나에게 좀 덜 이익이고 이렇게 인식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 선택의 문제로 보는 게 아니고 저쪽으로 가면 우리는 이제 다 죽는 거고 나는 이민 가야 되고 혹은 저놈들은 정말 내가 한 하늘을 지고 같이 갈 수 없는 놈들이다. 요런 쪽에 그러니까 저놈들은 틀렸고 나는 이제 나의 쪽은 맞았고 요게 이제 좀 강하다 보니까 조금 더 격한 반응들이 오히려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그 우리가 다양화, 다원화의 사회적 전통이 없다 보니까 정치를 예전에 독일의 칼 슈미트가 말한 대로 정치는 피하 구분에서 시작한다. 적과 나를 가르는 것부터 정치다. 여기에 너무 충실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뭐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의 중독이라고 사람이 하나의 어떤 나와 남을 진영을 나눠가지고 상대 진영을 공격할 때 이제 쾌감을 주는 호르몬이 그 신경 전달 물질이 막 분비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또 기분이 좋아지니까. 그럼 요걸 또 기분이 좋아지는데 그걸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일당백 이번 편에 댓글만 봐도 알겠네요. 그죠? 기대가 됩니다. 어떤 댓글들이 또 달릴지.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한쪽 지지자분들 저쪽은 이 세트 구분을 좀 하시는 것 같아. 이제 예를 들면 어느 쪽은 저건 이제 친일파, 외구, 부패 세력, 뭐 이제 요런 독재, 뭐 이런 걸로 딱 세트가 이렇게 구분돼 있고 또 저쪽에서 이쪽은 빨갱이, 간첩 그리고 친북도 무능, 그렇죠, 친북이죠. 아마추어, 하여튼 요런 이 세트가 있어서 근데 이제 사람들이 혹은 뭐 정치인들이 그 세트에 좀 안 맞는 사례들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사실은 다 그렇지는 않을 테니까. 그게 나오면 애써 이제 그걸 못 본 척
왜냐면 내가 이해하고 있는 세트랑은 좀 다르니까 그런 모습들도 좀 보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하는데요. 하여튼 뭐 오늘은 책 위주로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책은 대통령, 선거, 정당 요걸 가지고 이제 한국 정치의 근본적인 지금까지 역사랄까 그리고 현재의 상황을 분석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까지 제언을 하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 대통령이거든요. 대통령. 네. 물론 우리가 헌법을 보면 헌법에서는 그 국회가 대통령보다 더 앞에 위치하고 있을 거예요. 헌법의 구성을 보면 네? 국회. 그래요? 예. 대통령보다 국회가 더 앞서는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 같은 경우는 왜 대통령을 앞세웠느냐? 그만큼 이제 대통령의 역할이라는 게 지금 우리 대통령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왜 이렇게 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느냐? 그만큼 이 대통령이 사실상 예전 전통사회로 치면 왕을 새로 뽑는 거하고 같다라는 느낌까지 준다는 거죠. 비정규직 왕을 뽑는다. 이 정도 느낌까지 주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만큼 이제 대통령의 힘이 너무 세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 강원택 교수의 입장에 따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전에 대통령이 힘이 더 센 것 같잖아요. 최왕족 대통령.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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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실제로 이분에 따르면 쭉 이제 비서실이나 이런 역할들을 분석해 보면 네. 사실상 갈수록 대통령 힘이 더 세지고 있다. 지금 현대로 갈수록요? 네. 그렇게 보고 있죠. 근데 저번에 예전에 일당백에서 정박님이 권력의 최정점은 사람의 목숨을 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 힘의 척도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대통령, 요즘의 대통령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지 않나 이게 그래서 좀 힘이 더 약해지고 있다 이런 느낌이 사실 좀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실 수 있죠. 우리가 세계 최강의 대통령, 세계 최강의 권력자면 누구를 꼽겠습니까? 세계 최강의 권력자요? 김정은? 그래도 미국 대통령이겠죠. 네. 가장 힘이 세. 저는 최강. 각 나라별로 가장 이 집권을 확실히 잡은 누구냐 이런 건 줄 알았더니 가장 힘이 그냥 일반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미국 대통령. 근데 미국 대통령이 말로만 따지면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별 힘이 없잖아요. 사람 죽일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당연히 그건 못하죠. 네. 그런데 왜 미국 대통령을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으로 뽑냐 이거죠. 그죠? 근데 결국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파워랄까, 여러 가지 운용할 수 있는 자원이랄까. 근데 그것들은 반드시 법과 제도에 따라 가지고 이제 운영이 돼야겠죠. 그러니까 예측 가능하게 집행되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감이 잘 안 오잖아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권력자라는 건 예측 불가능성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뭘 할 수 있다. 이게 힘이 센 것 같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김정은. 그렇게 하는 것이고. 예측 불가. 네. 근데 어떻든 고전적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대통령 힘이 세져 가고 있다는 것은 그런 제도적이랄까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린 예산의 문제를 한번 보자 이거죠. 1년에 600조를 지금 집행을 한단 말이죠. 네. 거의 어마어마한 거죠. 그 600조 예산을 가지고 어떤 산업을 흥할 수 있게 할 수 있고 어떤 산업은 뭐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떤 지역이랄까 어떤 계층이랄까 이 모든 것들이 영향을 크게 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전에 우리가 바로 직접적인 어떤 물리적 의미에서의 권력자라고 할 거는 독시시대의 권력자가 더 힘이 셌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떤 미치는 어떤 정책 수단이랄까 예산의 수단으로 보면 현대 대통령이 갈수록 힘이 세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반대 목소리를 하시는 분은 예를 들면 예전에는 대통령 한마디면 그냥 관료들이고 뭐고 다 바짝 엎드려서 말을 들었는데 그건 이제 권위주의 시대였겠죠. 근데 지금 같으면 뭐 무슨 어디 관료들 좀 이제 힘 있는 관료들은 오히려 대통령이 얘기를 해도 잘 안 들으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마음대로 막 자르거나 이런 것도 예전처럼 쉽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의 대통령은 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적지 않나 또 국회의 어떤 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도 훨씬 더 지금 시스템적으로 많아진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이제 하시는 분들이 인사권도 마음대로 못 휘두르는 그런 느낌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결국 그 민주화 이전의 대통령하고 민주화 이 대통령을 좀 동일로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법과제도가 그 법과제를 무시하는 권력자고 지금 법과제도에 맞춰가지고 하는 권력자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힘들. 근데 그 힘들은 정상적인 게 아니고 사실 불법적인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권력이라고 할 때 우리가 권력을 불법을 막 저지르는 거는 권력이 그걸 권력이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권력이라는 게 불법을 저지르는 힘이 권력이 아니거든요. 권력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 물론 고전적으로 나의 의사를 타인에게 관철시키는 것이 권력이긴 합니다만 근데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 민주사회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따지면 사실 최고의 권력자는 뭐 예전에 원시시대 때의 뭐 부족장. 빅맨이겠죠. 부족장. 막 그냥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네. 가장 힘이 세다라고는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제를 우리가 구분을 하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가 이만큼 커짐에 따라서 뭐 임명할 수 있는 자리의 숫자도 굉장히 많아지고 또 돈의 규모도 커지고 그게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이제 커졌으니 그런 의미로 볼 때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그러면 예전에 몇십 년 전에 대통령보다 지금의 인사권이 좀 덜하지 않느냐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예를 들어 예전에 70년대, 네. 60년대 대통령 그 당시 박정희 정권이었죠. 그때 같은 경우도 뭐 그러면 뭐 사실 대통령 힘이 더 세지 않았냐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때만 해도 장관을 임명하잖아요. 장관을 임명하면 장관이 기본적으로 과장 정도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자기가 예를 들어 내무부였다. 그 당시 뭐 총무처였다. 과장 정도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오히려 청와대가 과장 정도 인사권도 개입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많이 그래요? 나와요. 예를 들면 과장, 국장 뭐 이런 사람들을 네네. 예전에 저 장관을 임명하면 그 사람이 대체로 이제 알아서 그 정도까지 했는데 네네. 이제는 청와대에서도 굉장히 좀 비대해진 네네네. 조직으로 다 그걸 스크리닝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니 그게 뭐 지금 정권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네. 그것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오히려 87년 민주화 이후로 오히려 청와대에서 딱 틀어지려고 하는 게 더 강해졌다는 거죠. 그래요. 왜냐하면 단임제가 됐잖아요. 예전에 군사 정권 시절,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평생 할 것 같잖아요, 대통령을. 그러니까 일종의 재벌의 오너로 생각하는 거죠. 공무원들 열심히 일해가지고 인정받으면 바로 출세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87년 이후로는 단임제가 됐잖아요. 네. 지금 대통령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인정을 받았는데 정권이 바뀌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너는 전 정권 사람이야. 너는 전 대통령 사람 해가지고 인사라든지 보직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일을 잘 안 하려고 하겠죠. 너무 열심히 할. 그거 이 책에 나와요? 네. 나와요? 네. 자,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청와대 입장에는 갈수록 공무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관료를 불신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이 과연 우리의 대통령이 지시를 하는데 지시가 잘 이행 안 된다고 하잖아요. 역대로 모든 대통령이 지시를 해도 이행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공무원 입장에서 그 이행을 100% 하다가는 정권 바뀌면 뭐 같은 당에서 정권이 재창출돼도 어차피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계속해서 적당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믿고 쓸 수가 있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87년 민주화 이후부터 오히려 청와대에서 각 부처 어떤 과장 인사권까지 다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더 힘이 세진 거죠. 따지고 보면. 역설적으로 그럴 수 네, 있겠다. 그러니까 이 강원택 교수가 그 대통령 힘이 세졌다는 거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볼 수가 있는 네. 거죠. 근데 오늘 저랑 커플 치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그렇죠. 어떻게? 아니 너무 비슷한데요? 네. 아니, 그렇죠. 저도 네. 사실은 이런 네. 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의 권력이 지금 민주화 이후에 많이 약해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꽤 비대해진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뭐 네.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바로 우리나라 1공화국이죠. 네. 48년 제헌헌법으로 성립된 1공화국에서 그 이승만 당시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당시 경무대라고 불렀죠. 청와대를 경무대라고 불렀는데 네네네. 그때 비서관이 7명이었어요. 총. 7명이었어요. 네네네. 그리고 다 내각이 이제 일을 집행하고 내각이 일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고 나서 5.16 쿠데타가 일어나고 나서 박정희 대통령이 출발할 때가 한 46명 정도. 청와대 비서관 비서들이 정말 많이 늘었네요. 예. 근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늘기 시작하면서 79년에는 거의 한 300명 선까지 갔고 그 위에 계속 400명 이렇게 가다가 가장 많이 늘었던 게 노무현 대통령 때 거의 500명을 넘었었죠. 500명을 넘었었죠. 그러니까 뭐 비서, 수석 비서, 비서실 정원을 말씀을 비서실 행정관 다 포함한 거. 그렇게 많아요? 네. 그렇게 많나요? 본래 청와대가 이제 그 청와대 경호실이 지금 정확히 이거는 기밀이니까 안 밝혀집니다만 대충 한 500명으로 보거든요. 경호실이? 네. 그렇게 많아요? 그 정도 되죠. 그러니까 보통 청와대 직원들 한 1000명에서 1200명으로 보는데 이제 여러 가지 또 그 관리하는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뭐 청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보일러 수리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사실 그 청와대 비서실 요 직제에 포함되지 않은 또 파견직 그 정부 부처에 파견된 공무원도 있죠. 있으니까 더 많을 거다라고 보고 네, 있죠. 네, 네. 근데 현재 우리가 언론 보도를 보면 그런 정도로 지금
문재인 청와대는 한 490명 그때 486명, 490명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꽤 늘은. 그러니까 이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네. 사실상. 뭐 약간의 증감은 있습니다. 네. 그런 얘기는 저도 좀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뭐 부처에 장을 임명하면 그 사람이 이제 책임을 지고 뭔가를 뭐 자의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뭐 대통령과 상의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체로 대통령의 뜻은 그냥 그 비서들이 뭐 수석 비서가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장관에게 다시 이제 뭔가 얘기해주는 이런 스타일로 가다 보니까 권력이 조금 뭐 왜곡이나 아니면 좀 그런 일들이 있다. 그게 이제 가장 그 정점에 어느 정권에 약간의 그런 문제는 있었습니다만 그게 그 정점에 달했던 게 이제 박근혜 정권 때 우리 문고리란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문고리 3인방. 네, 그게 비서정치의 폐해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말들이었죠. 대통령 얘기가 이제 이 책에 처음에 다뤄지고 있는데 대통령의 힘, 권력 뭐 이런 것들이 꽤나 비대해졌다. 사실 우리가 이 3.1 운동 후에 임시정부가 처음 등장했지 않습니까? 그때 처음에는 국무총리제를 채택했거든요. 대통령을 뽑은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국무총리에 이승만이 처음에 선정됐어요. 이승만 총리의 의회가 있고. 그런데 얼마 뒤에 대통령제로 바뀌었거든요. 또 이승만이 강력히 원했던 거죠. 대통령 하자. 그런 다음에 뭐 국무령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임시정부 김구 주석 하지 않습니까? 주석으로 바뀌었지만 이렇게 임시정부 때도 기본적으로 이게 대통령제 내각제 요소가 혼합된 좀 혼합 통치를 많이 이제 그 시도를 했던 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해방이 되고 독립이 되고 나서 재헌헌법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 재헌헌법이 만들어져 처음에 뭘 하려 했냐면 의원 내각제를 하려고 했어요. 의원 내각제.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여당 역할을 한 당이 한민당이라고 하는데 한민당이 이제 일제시대 지주들 위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지주들 위주로 한 한민당 입장에서는 자기들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게 내각제라고 봤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승만 입장에서는 만약에 내각제를 대통령제로 안 바꾸면 나는 그냥 여기 참여 안 하고 사회운동하겠다. 이러니까 이게 도저히 성립이 안 되잖아요. 당시 이승만의 대중적 인기는 낮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박헌영이 주축이 된 그 박헌영이라는 사람이 바로 조선공산당의 우두머리 조선공산당의 최고 책임자였는데 그 박헌영이 만든 인공이라는 단체, 인공이라는 조직도 그걸 만들고 나서 이승만을 최고 책임자로 이렇게 초빙을 했단 말이죠. 인공이 뭐 인민공산당 뭐 이런 거예요? 뭐 그게 이제 우리가 해방이 될 때쯤에 그 이제 행정권을 조선 총독부가 이제 조선 사람에게 주겠다 해가지고 여운형 선생을 불러가지고 이게 행정권 이양 협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운형 선생이 이제 건국준비위원회 건준을 만들었어요. 근데 건준을 만들었는데 이 조선공산당의 박헌영 입장에서는 이 건준에서의 주도권을 다툼이 벌여가지고 아예 그걸 인민공화국으로 만든 거죠. 인민공화국. 그 인민공화국을 만들어가지고 미군이 들어오면 이제 국가 대 국가와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하겠다. 이런 의도가 깔려있었던 거죠. 근데 그 인공에서의 어떤 초대 최고 어떤 원수도 이승만을 내세웠단 말이죠. 이승만이 그거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어떤 그 당시의 인지도랄까 지명도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승만이 계속 대통령을 고집하니까 결국은 애초에 만든 헌법안을 30분 만에 고쳐가지고 다시 대통령에 바꿨다 이런 이야기가 돌죠. 아무래도 이제 플랜 B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승만이 만약에 거부할 때 이걸 하자. 그래서 이제 대통령제가 시작됐는데 이때 대통령 직선제는 아니었어요. 간선제예요? 국회에서 뽑는 거예요. 의원들이 투표로. 뭐 그렇게가 이제 뽑혔고 여러 가지 이제 그때 대통령제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각제와 대통령제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크게 보면 두 가지지 않습니까? 이걸 둘러싸고 지금 어떤 분단 상황에서 대통령제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대통령 내각제가 나라마다 이제 조금씩 이제 자기들 그게 상황과 역사적 맥락과 상황에 따라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제는 사실 발명된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의원 내각제는 진화한 거로 보거든요. 진화.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바뀌어왔다고 보거든요. 역사적 진화의 산물이 내각제고 대통령제는 어느 시점에서 발명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대통령제를 발명했다고 보는 거죠. 이 책 제자 입장에서는. 웬만한 나라들에서는 대체로 다 내각제로 가는 유럽의 서구의 역사에서는 이제 내각제 역사가 많죠. 이게 뭐냐면 내각제 자체가 기본적으로 왕이 자기 마음대로 세금을 매기고 마음대로 사람을 잡아 가두는 거에 반발해가지고 귀족들이
우리의 그걸 몫을 지키겠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의회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네네. 이 의회가 기본적으로 왕하고 계속해서 어떤 긴장 관계를 가지면서 발전해가지고 결국 나중에는 야 이제 왕 그냥 군림만 해. 통치는 우리가 할게.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입헌 군주제 된 거죠. 그렇게 이제 진화를 해왔다는 그러니까 거죠. 진화를 해왔다는 거죠. 네. 근데 대통령제는 어떻게 보면 발명이 됐다는 거죠. 바로 우리 파운딩 파더스. 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네. 자 모였단 말이죠. 그래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우리는 역사도 없고 왕도 없고 귀족도 없고 어떻게 만들까 했는데 아. 기본적으로 권력이라는 것을 이 건국의 아버지들은 상당히 권력에 대해서 좀 뭐랄까 좀 비판적으로 불신을 했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권력 자체는 기본적으로 뭐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정치나 권력은 사람을 타락시키는 요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선의에 통치자의 선의에 기댈 수가 없다고 본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권력을 끊임없이 서로 쪼개야 된다. 견제, 체크앤밸, 견제시키고 균형해야지 이게 제대로 굴러갈 거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 대통령을 하나 뽑는데 이 대통령을 의회가 견제하고 또 사법부가 서로 다 맞물려 견제할 수 있도록 만든 거죠. 네네. 자, 그러니까 특정한 시기에 어떤 바람이 불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좋아해가지고 바람 불면 대통령, 의회 그리고 그 대통령과 의회가 다수당이 되면 대법원 판사를 임명할 수 있으면 입법, 행정, 사법이 전부 다 한쪽에 몰려가잖아요. 네. 그걸 견제하려고 이제 중간 선거도 네, 하고. 하원 의원은 2년마다 뽑고 상원 의원은 6년마다 뽑는데 그것도 3분의 1씩 2년마다 계속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꺼번에 절대 다 안 넘어가게 만들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제 견제를 견제를 수평적으로 이렇게 삼권 분립을 하고 수직적으로도 연방 정부하고 주 정부 사이에 권한을 계속해서 나눠 놓는 거죠. 그러니까 수평적으로 수직적으로 계속해서 나눠 놔야지 이게 그나마 돌아갈 거다. 이게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제는 기본적으로 바로 그런 어떤 역사적 산물이다. 권력을 불신하는 것에 출발하고 네. 실제로 뭐 대통령제를 시작한 미국 같은 경우는 바로 영국에 대항해서 독립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네네네. 하나의 어떤 특정한 개인이랄까. 특정한 개인에 대해서 뭔가 왕을 만든다든지 중심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충성을 하고 구심점 삼는다는 것에 반대하는 거죠. 네네. 시스템에 충성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의회는 진화한 거고 대통령제는 이제 네. 발명된 거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 지금의 우리가 마시는 커피도 진화를 많이 했으나 1kg 커피는 발명의 차원이 좀 있다고 봅니다. 지렸다. 그냥 커피는 그대로 많이 발전했죠. 더 네. 좋은 향과 더 좋은 뭐 색깔이든 네. 뭐 더 맛이든 이런 계속해서 이제 더 좋게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이제 큰 변곡점이 있었던 게 바로 1kg 커피 아니겠습니까? 네. 1kg 커피가 만들어지면서 이른바 그 드립백 네. 그리고 콜드브루 네. 그리고 또 원두 역시도 그냥 원두가 아니고 정말 최고의 원두, 최고의 로스팅, 네. 네. 최고의 블렌딩 이런 과정들을 하면서 한 단계 레벨업을 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진화로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어떤 발명. 거기엔 물론 우리 1kg 커피 이상호 대표의 뼈를 깎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거의 뭐 뼈를 내주고 살을 취하는 6천 골단. 그런 정도의 노력이 있어서 가능했던 일이긴 합니다만 1kg 커피를 지금 드시지 않는 자 이들은 모두 파시스트다. 그 정도까지요? 안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파시스트가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네, 민주주의로 가야죠. 네. 맛의 민주주의, 커피의 민주주의 1kg 커피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kg 커피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포털 사이트에서 1kg 커피를 검색해 주세요. 이게 사실 그 미국의 그런 어떤 왕이랄까 정치적 구심을 거부한다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개인주의적인 성격들, 미국 사회의 개인주의적 특성들, 그리고 그것들이 대외관계에 나타날 때는 고립주의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더 이상 초기에 개입하기 싫다. 그런 것들은 다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반면에 이제 내각제 같은 경우는 결국 왕을 대신해서 우리가 통치하겠다고 된 거니까 권력이 견제하고 분리되고 이런 게 아니라 권력이 융합되는 성격이 있는 거죠. 네, 네. 의원 내각제는 의원들이 행정 권력을 선출하잖아요. 네. 그죠? 의원들이 네. 직접 행정 권력을 융합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의원 내각제가 더 힘이 셀 수가 있는 거죠. 다수당만 형성할 수 있다면. 그렇죠. 계속 갈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일본에 우리 생각에는 한국의 대통령이나 미국의 대통령이 일본의 총리보다 어떤 권한이 더 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일본은 총리들이
수시로 바뀌기도 네, 하고. 수시로 바뀌고 이랬는데 네.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 일본 아베 같은 경우가 엄청 오래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보세요. 일본의 내각제에서 총리는 자 미국의 대통령은 법안 제출권이 없어요. 법안을 못 낸단 말이죠. 네. 자, 그런데 일본은 이제 법안 제출권 낼 수가 있죠. 네. 총리. 그리고 일본의 총리는 자기 당의 총재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당에 중요한 당직을 임명할 수 있고 공천권에 행사할 수 있고 정치 자금 배분에도 영향력을 가지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 자기 원하는 뭐 사람 공천을 해가지고 할 수 있단 말이죠. 네네네. 자기 당의 지지도가 어느 정도만 높으면 완전 자기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 삼권 분립이 잘 안 되겠네요. 예, 융합이죠. 이 내각 책임자는 의회와 그렇죠. 행정부가 함께 가는 거니까. 입법과 행정이 거의 뭐 같이 가는 네, 거니까.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우리 예산도 이렇게 편성에 개입하고 있는데 미국은 우리는 지금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에 심의를 요청한 거잖아요. 미국은 백악관의 예산을 못 만들거든요. 백악관은 그냥 백악관의 예산국이 있습니다만 그거는 가이드라인 정도 지침만 만들고 예산을 의회가 만든 거예요. 미국은 그래서 의회 힘이 엄청나게 된단 말이죠. 네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따지고 보면 이 의원 내각제 이런 역사적 전통 속에서 이게 아주 사실 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왕이 세금을 함부로 못 거두게 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 왜 우리가 국가 예산안에 대해 가지고 국회에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심의를 해야 되고 반드시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되면 예산을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역사에서 왕이 함부로 돈을 못 매기게 하는 그 전통에서 반드시 우리가 동의하고 결정하지 않으면 통과할 수 없어. 네. 이걸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 보면 이 내각제가 사실 잘만 가면 아주 힘이 센 거가 되는 거죠.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왜 대통령제로 가려고 했대요? 그건 이제 말 왕하고 그대로 싶네. 자기 혼자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 네. 그때만 해도 국민들도 그랬고 네. 아마 그 정치인들도 상당수는 왕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는 분들이 꽤 계셨을 것 같아요. 예, 특히 이승만 같은 경우는 본인이 바로 조선 왕족의 후손이라고 생각했죠. 또 이씨니까. 네. 네, 그래서 아마 본인도 이름 바뀐 왕이라고 생각해요. 네. 대통령이라는 이름이 좀 바뀌었지만 그래도 왕이라고 아마 생각한 것 같고 국민들도 상당수는 투표를 하는 게 맞나 생각을 하면서도 네. 어쨌든 왕이라고 아마 생각하신 분들도 저는 꽤 있었을 거라고 봐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본래 그 이승만 당시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을 국부라고 생각했거든요. 난 국부란 말이에요. 이 나라의 아버지인데 내가 특정 정당의 당수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내가 특정 정당의 당수가 어떻게 돼? 나는 모든 당이 다 나를 떠받들어 줘야 돼.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각적으로 또 안 맞을 수 있겠죠. 그냥 여러 당들이 모아가지고 아이고 우리 대통령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형식을 그러니까 대통령제가 맞는 거죠 본인한테는. 특정 정파, 특정 당. 그러니까 우리가 파티라고 하지 않습니까? 당은. 네네네. 파트잖아요. 부분이란 네네네. 말이죠. 부분. 난 부분이 아니야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를 원했을 수도 있죠. 그렇죠. 특정 당의 우두머리 네. 이건 아니니까.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승만의 자유당을 할 때 자유당은 이제 그 1952년에 발췌 개헌이라고 그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기 위해서 51년 12월 달에 그냥 만든 거예요, 자기가. 그 전까지는 자기 당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때 그 당 있지 않았어요? 그 왜 소선당인가? 아, 네. 네. 소선당 한우. 네. 이지선 씨도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죠. 네, 소선당 한우 네. 정말 맛있는 네. 2플러스 전문 한우점입니다. 네, 여기서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시면 지금 2월 이벤트 중인데 모든 구매 고객께 국거리 한우 한 팩이랑 곰탕 이런 것도 한 팩씩 드리고 있고요. 또 소스도 같이 드리니까 얼마나 혜택이 많습니까? 네. 특히 그 한우 모둠 특가 이벤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육회, 뭐 차돌박이, 등심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그 소고기 다 모으는 거죠. 그 맛있는 한우를 여러분 특별한 가격으로 아주 합리적 가격으로 만나실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한번 드셔보시면 네. 소가 서게 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맛. 네. 소선당 한우. 민주당도 공화당도 아닌 소선당 여러분 꼭 한번 맛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선당 한우는요 포털 사이트에서 소선당 한우 이렇게 검색하시면 바로 접속하실 수가 있습니다. 합리적 가격에 2플러스 한우를 맛보실 수 있는 게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너무 배고프거든요. 아, 그래? 지금 계속 꼬르륵거리는데. 검색해 소선당. 소선당. 네, 소선당 검색하면 돼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네. 뭐 바로 한 특정 정당에 내가 당수가 아니라 모든 정당에 내가 아버지다. 이런 생각도 있었고, 북부. 그 다음에 애초에 이제 그 당시는 일종의 국무회의라고 하는 게 합의체였거든요. 그러니까 장관, 국무위원이 반대하면 이게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이게 쉽지가 않았단 말이죠. 결정 내리기가. 아. 그러니까 대통령 힘이 좀 약하잖아요. 그러면 상징적으로 정도밖에 안 되니까. 물론 이제 대체로는 말 듣겠지만. 네. 그래서 그 이후에 개헌을 통해 가지고 자기 힘을 계속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국무회의는 이제 합의체가 아니라 심의 기간 정도로 이제 전략을 시키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서 힘을 계속해서 이제 뭐 처음에는 3선 제안을 했는데 3선 제안도 풀고 거의 종신으로 할 수 있도록 계속 자기 대통령 권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하다가 결국 그것이 부정선거로 이어져서 망하게 된 것이죠. 네네. 그러니까 사실 결국 대통령제가 견제를 안 받고 자꾸 독재 방향으로 가다 보면 이게 결국 붕괴된 게 1공화국의 우리가 교훈이었죠.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그랬죠, 그죠? 그렇습니다. 독립 이후에 대체로 이제 무슨 혁명군의 뭐 우두머리였든 아니면 뭐 외국에서 들어왔든 하여튼 뭐 어떤 사람이 한번 하여튼 독립된 이후에 첫 대통령 맡으면 그리고 한 20-30년씩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뭐 우리가 그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권력에 오르다 보면 나 아니면 이걸 아무도 할 수 없다는 착각에 과대망상에 빠지게 되고 또 누군가 이 자리를 노리고 나를 항상 음해하고 있다 이런 피해의식에 젖어들게 되고 그러면서 그냥 그 귀결은 계속해서 장기 집권 내가 아니면 할 수 없, 내밖에 할 수 없다. 이걸로 결론 내가 대체로 비참한 이제 몰락을 하게 되는 거죠. 많이 봤죠. 네. 네. 자, 그런데도 이게 결국 4.19 혁명으로 2공화국이 들었었습니다만 그래서 반동으로 내각제를 갔습니다만 이 내각제를 할 때 결국은 민주당이 4.19가 있고 나서 새로 또 총선을 치렀거든요. 네. 근데 그 총선에서 민주당이 의석의 75% 정도 확보를 해요. 와. 그러니까 거의 일당 지배체제가 돼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한 당이 지배체제가 다 이제 일당이 다 돼버리니까 결국은 그 당 내부가 쪼개지는 거예요. 권력이 너무 커지면 그 당 내부가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 신파 구파가 결국 갈등을 하다가 처음에는 대통령은 예를 들어 구파의 윤보선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그 당시 힘이 있는 게 총리거든요. 그 총리를 신파에 주기로 했는데 윤보선 대통령이 신파의 사람을 총리로 지명을 안 하고 다른 자기 파를 지명해가지고 부결이 된 거죠. 당연히 인준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신파의 장면을 총리로 지명했지만 계속 어긋나는 거죠. 네.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그런 갈등과 대립이 오랫동안 가다가 쿠데타가 일어났군요. 네, 쿠데타 일어났죠. 자, 근데 쿠데타 이후에도 이제 당연히 이제 당시 박정희 소장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서 이 권력 집중 양상은 더 심해지게 된 거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래 63년에 이제 그 민간의 정권을 이양하고 63년 10월 달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거든요. 근데 그때 헌법을 바꾸면서 이전에는 부통령제가 있었단 말이죠. 아, 정부통령 네. 그렇죠. 네. 근데 부통령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나 유고상을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냥 나가 다 가질 거야. 내가 다 가질 거야. 그러니까 부통령을 폐지하는 게 됐고 국무회의를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예 이제 합의체라는 표현 자체는 아예 삭제해버리고 그 심의기관으로 아예 그래도 이전에는 합의체였고 의결기관이었는데 이제 심의기관으로 된 게 이제 박정희 때 아까 조금 정정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됐고 예산안 같은 경우도 국회 고유 권한 그 정부가 제출했지만 그 까다롭게 제한을 뒀는데 네. 추가 경정 예산안은 정부가 편성해가지고 여러 가지 정부가 동의하지 않은 예산 금액의 증가 이런 것들을 그때부터 금지시킨 거예요. 네. 네. 지금도 우리가 정부가 예산안을 냈지 않습니까? 네. 국회는 감소는 할 수 있어요. 감액은 할 수 있어요. 아, 정액은 안 더는 돼요. 안 내고. 아. 정액을 하려면 반드시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아. 그러니까 이게 힘이 정부가 엄청 센 거죠. 네네. 그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런 이제 과정을 거치면서 아시다시피 이제 그래도 이제 내각제적인 요소가 좀 장관을 국회에서 해임 건의안을 내면 대통령은 이제 수용을 하는 식으로 받아준 거죠. 그 제도는. 그런데 박정희 정권 때 2차례 받아줬고요. 그다음 김대중 정권 때 한 차례 받아줬고 장관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서 이제 발의한다 통과되면 이제 대통령이 이제 해임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대통령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약간 논란이 있습니다만 박정희 정권 때 2차례 받아줬고 그리고 김대중 정권 때 한 번 그리고 노무현 정권 때 한 번 받아줬는데 박근혜 정권 때 사상 최초로 거부를 해버렸죠. 아, 해임 건의안을? 네, 농림수산부 장관 김재두 장관을 네. 해임 건의안이 통과되는데 거부를 해버렸죠. 아, 그랬어요? 네.
근데 결국 이런 것들이 나중에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몰락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요. 국회를 무시하냐. 뭐 결국 이게 관행이라는 게 우리가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이 왜 힘이 센데 자기 원하는 법안이 왜 통과 못 시키냐 이렇게 하는데 어떻든 저떻든 국회의 지금 입법 관행이 대체로 합의를 해야 된다는 게 지금 그 관리로 굳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지금 패스트 트랙도 하고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합의를 해야지 이 법안에 힘이 실린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관행이라는 것들이 우리가 아니 뭐 법적으로는 내가 해임 건이니까 안 받아줘도 그만이 하지만 그걸 거부할 때 결국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거죠. 네. 그런 것들도 좀 있는데 네. 문제는 결국 뭐 지금 그렇게 해서 결국은 79년 12.6으로 유신이 무너지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고 군사 정권이 들어섰습니다만 민주화 이후에도 계속해서 대통령들이 이제 권력의 중심이 서는 것들은 그대로다는 거죠. 민주화 이후에도. 네. 유신은 왜 유신이에요? 메이지 유신의 유신이랑 같은 유신이에요? 그게 이제 보통 그게 유신이라는 말이 네. 그 중국 고전에 나오는 이제 표현을 유신이 네. 새롭게 한다는 거죠. 국가를 새롭게 네. 제도를 일신한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고전에 그 시경인지 서경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나오는 거를 일본의 메이지 유신 썼고 이제 우리도 그럼 유신헌법을 할 때 그 유신을 쓴 거죠. 왜냐면 그때쯤에 72년이죠. 네. 그때쯤에 하여튼 유신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좋은 의미로 많이 쓰여져서 저희 형 나이가 이제 딱 그 72년생인데 그 나이 때 남자애들 가운데 유신이가 많아요. 그래요? 김유신, 박유신 뭐 이렇게 돼갖고 애들 이름에도 많이 쓰고 약국 이름도 유신 약국 이런 데가 지금 이제 뭐 많이 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그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 유신이라는 거를 어떻게 홍보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 이제 뭐 태어나기 전이니까 근데 되게 그때는 아주 좋은 의미로 많이들 쓴 것 같더라고요. 뭐 근데 사실상 그 당시에 그 홍보를 많이 했겠죠. 뭐. 당시 이제 그 상당히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나름 거의 한 10년 가까이 집권하면서 피로도가 상당히 쌓여가고 있었고 국민들의 민심도 70년 대통령 선거에서 뭐 당선됐습니다만. 그 김대중 당시 후보와 표 차이도 얼마 안 났고 사실상 이겼다는 얘기도 좀 있고. 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후보는 당시 정신적 대통령으로 자처를 한 거죠. 뭐 사실상 내가 이긴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와중에 뭐 여러 가지 남북 관계, 남북 회담을 하고 이 와중에 결국은 남북 관계의 어떤 급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단단하게 뭉쳐 있어야 된다라는 취지로 위기 상황에 대비해서 헌법을 정지하고 국회를 해산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정말 말 그대로 헌법을 파괴하고 만들어진 게 유신 체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결국은 유신을 통해서 결국 국민의 기본권이 많이 침해가 됐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하여튼 뭐 유신 얘기 잠깐 나와서 좀 여쭤봤고요. 네, 결국 그렇게 그러면 이제 87년에 6월 항쟁을 통해서 이제 헌법을 만드는데 그 만들면서도 그러면 예전에 대통령의 권한을 좀 분산하는 부통령제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참여했던 김영삼, 김대중 후보 측의 사람들이 다 반대하는 거죠. 그때 그들도 같이 참여를 했군요. 근데 헌법 회의를 여야가 해야 되니까 당시에 여야 8인 회의 이렇게 그 회담을 했는데 그 한 달 만에 그냥 헌법을 만든 거예요. 빨리 급속도로 만들어졌는데 근데 대통령 권한 강화하는 건 다들 동의하는 거죠. 다 이제 내가 될 수도 있어. 네, 노태우 후보 측, 김대중 후보 측, 김영삼 다 동의하는 거죠. 그래서 부통령을 다 빼는 거에 동의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그 당시 노태우 후보 측에서는 이 부통령제에 넣을 거를 되게 걱정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김영삼, 김대중이 러닝메이트 나와버리면 골치 같더라. 누구 하나가 예를 들어 대통령하고 부통령 하면 무조건 거기가 이길 것 같으니까. 근데 그렇게는 합의하기도 좀 쉽고. 근데 부통령을 안 넣으니까. 둘 다 안 하는 거죠. 절대 나는 너 붙을 생각 전혀 없어 이래 된 거죠. 그 당시에 이제 그 당시 제가 이제 그 당시 기억이 나는데 김영삼, 김대중 후보 단일을 가지고 엄청나게 그냥 경론이 벌어졌거든요. 후단위원 뭐 이런. 근데 그게 안 됐는데 그때 이런 이야기도 우스갯소리 돌았죠. 그러면 후보 단일화를 이렇게 하자. 당신이 대선 후보가 되고 나머지 사람한테 전국 당협 있죠. 우리 요즘 그 지구당 예전에 지구당 불렀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국에 지구당 위원장 자리는 다 주고 3분의 1을 주겠다. 그리고 장관 임명권 반 주고 그다음 총리 다 주고 그래도 아무도 안 가진다는 거죠. 나는 그래도 대통령 후보거든.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걸 해도. 그러니까 근데 그 맞긴 맞는 게
그 대통령이 되면 아무리 반 나눠도 있잖아요. 1년만 지나면 다 대통령으로 다 들어오거든요. 실제로 DJP 연합에서도 네. 약간 좀 그런 그 DJP 연합 같은 경우도 결국 그 하다가 결국 한 2년 조금 넘어 하다가 결국은 이제 붕괴된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결국 이 대통령으로 일종의 소용돌이라고 해야 될까? 모든 것은 대통령으로 몰려오거든요. 모든 길은 청와대로 통하거든요. 왜 청와대 통하냐? 그게 대표적인 게 바로 비서실이 비대화돼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보면, 그러니까 이승만 때는 비서관장이 있었고 그 아래 모두 총 7명이에요. 네. 그 비서관 중에 한 명이 이제 윤여준 장관의 부친도 그때 비서관을 했죠. 윤석호 비서관이 그때 네네. 했고. 그 다음에 20화국 때는 대통령이 좀 상징적 대통령이었죠. 국가 원수로서 윤보선 대통령. 좀 그때는 14명. 비서실장 대변인 해가지고 14명. 네. 그리고 박정희 정권 때 48명으로 출발했다가 79년 말기에는 227명. 300명 아니네요. 227명. 네. 근데 전두환 정권 초기에는 272명에서 전두환 정권 말기에는 407명. 400명까지 늘어요. 네. 노태우 정권 때는 뭐 한 380명에서 한 360명 사이였고요. 근데 김영삼 정권 때는 한 370명 선이었는데 김대중 정권 때는 후반에 이제 한 405명으로 됐고 네. 노무현 정권 때가 531명.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가 조금 한 40명 선으로 줄었다가 지금 문재인 정부 때가 이제 490명 선으로. 네. 미국 백악관보다 우리가 100명이 더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아니 왜 이렇게 자꾸만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만큼 이제 대통령의 권한이 집중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어떻게 보면 내각이 정책을 추진하고 실행해야 되는데 내각의 권한이 공유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장관에게 힘을 안 주는 거죠, 사실. 뭐 제가 이제 관심이 좀 덜해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장관 중에 뭔가 이렇게 이름이 기억나는 장관이 오히려 예전보다 더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네. 예전에는 그래도 뭐 무슨 장관 뭐 이런 장관 하면 꽤 그래도 뉴스에도 좀 자주 오르내리고 뭐 그런데 요즘에는 경제부총리 정도 기재부 장관 아니면 뭐 또 누가 있나요? 뭐 장관 중에 특별히 기억에 많이 남는 장관이 그렇죠. 교통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역설적입니다만 예전에는 뭐 그게 어떻게 보면 독재고 권위주의다 보니까 영원히 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장관도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임기를 두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단임 대통령이잖아요. 5년이나 짧은 임기네. 그것도 5년도 처음에 시행착오 처음부터 프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6개월, 1년 정도 시행착오 겪고 또 막판에 레임덕하고 또 1년 말 안 듣고 그럼 실제로 대통령 할 수 있는 인간이 3년에 3년 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짧은 기간에 성과 내려면 내각을 언제 믿고 언제 일을 해. 비서실에서 딱 틀어지고 프로젝트 챙겨야 돼. 이렇게 좀 생각을 하기 쉽게 되고요. 또 중요한 게 후보자 선거 운동이 사실 지금도 대선 캠프 중심으로 이루어지잖아요. 네. 당에서는 경선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당에 경선하다가 서로 얼굴 붉히고 완전히 심장이 상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당을 다 믿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캠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비서실을. 예, 아무래도 내 사람들 모이는 캠프 사람들을 청와대 데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당선 후에도 이들을 중심으로 국정 운영해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료제가 근본적으로 의존하기 힘들다, 불신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 청와대가 챙기지 않으면 얘들 못 믿어라는 게 하나 깔려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권력의 집행이나 운영이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청와대 비서실의 관계는 인적인 관계가 위주가 되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가 정책을 청와대가 우리 생각에는 모든 걸 막 장기적 국가 정책을 설계하고 전망을 제시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당장에 지금 우리 대통령의 업적을 아무리 생각을 해야 되고 하니까 대통령의 의중을 1순위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청와대 비서실. 그러니까 결국 그 같은 캠프 출신이 중심이 되니까 아무리 폐쇄적이 되고 동질적이 되다 보고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이 또 따지고 보면 비서실의 영향력은 계속 확대되는데 이것들이 결국은 어떤 대통령이든 좀 위기를 계속 반복하게 되는 또 원인이 되는 거죠. 지금 요 부분 하고 있거든요. 네. 침 제일 많아. 이 부분이에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빨리 넘어가 주세요. 대통령. 네. 그러니까 뭐 아니 그러니까 그 인사가 그러니까 이게 인사권을 다 틀어주고 있으니까 위기가 계속 이제 반복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는 인사 검증이나 감찰 이런 게 청와대가 하지는 않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경찰이나 국정원에 조난 자료라는 거 올려요. 그 저도 이 조난이 무슨 의미인지 조난 자료하거든요. 그게 보존 자료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평판이나 여러 가지 정보를 다 보존해 놓는 거예요. 존안이에요. 존안. 존자가 보존할 때 존자고. 조난 당했다 할 때 조난 아니고. 네. 존재할 때 존자고 안은 책상 안자, 생각 안자, 무슨 기획안 이런 거 할 때 안자. 그러니까 바로 보존해야 되는 문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흔히 말하는 모든 어떤 프로파일링 정보가 다 들어가 있는 거. 이 조난자료 한번 구경해 보시면요. 별 이상한 내용들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 사람 무슨 여자 관계도 있고 뭐 집안, 재산, 투기, 내역 이런 것도 사진도 붙여놓고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테이프도 붙여놓은 것도 있어요. 테이프? 바람 피우는 이런 것들. 다음은 촬영한 것도 있고 녹음한 것도 있고. 예전에. 네. 예전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이제 이 있었다고 어떤 분이 해고록에서 봤는데 본안 자료에 별게 다 있는 거예요. 대통령 재밌겠다. 야, 테이프 그만해 대통령. 우리 예전에 미림팀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도청을 전문으로 하는 국정원 예전에 팀이 있었죠. 미림. 네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자꾸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니까 노무현 정부 때 이제 인사수석실을 만들어가지고 인사검증을 청와대가 담당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인사권을 담당하게 될수록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스스로 제한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고위공직자 인사에 한정되다가 그게 지금은 공기업 그리고 정부 부처 국과장급까지 다 인사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낙하산 인사, 동공행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권의 문제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지금 뭐 이거는 여야 이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대통령들이 모든 대통령이 취임초에는 인기가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또 인사권도 있죠, 검찰권도 있죠, 국세청을 동원하는 조세권도 있죠, 공정거래위원회도 있죠. 뭐 그러니까 모든 기관들을 다 동원할 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인기가 힘도 찔리겠습니까? 근데 이러다 보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여야 회담은 절대 안 하려고 해요. 야당은. 오로지 청와대 오면 회담하려고 하죠. 영수회담 뭐 이런 거. 왜냐하면 그게 어차피 여당 대표는 그러니까 실권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 야당은 항상 대통령하고 직접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해가서 해결하자 이렇게 보는 거죠. 힘 있는 쪽하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거죠. 왜냐면 뭐 여야끼리 얘기해봐야 다음에 또 위에 가서 안 되면 안 되니까 아예 그냥 이번에 확실히 한 번에 단판 보자 이렇게 이제 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적으로는 강한 대통령이 나올 수가 없다 이거죠. 아무리 내가 지금 뭐 여대 야소가 된다 해도 기본적인 그 관행을 무시하는 대통령이 결국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관행이라는 게 다 관행이 된 또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아무리 이게 뭐 정당한 우리가 토론을 계속해서 결국 나중에는 마지막 다수를 하더라도 적어도 한국 국회에서는 여당이 표결 처리하면 다 날치기 이렇게 비판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한테 비판을 많이 하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어떤 대통령을 보다 보면 여러 가지 이렇게 사실 힘이 있는 것 같은데 힘이 크게 생길 수 없는 어떤 구조적 한계가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떤 측근이라든지 친인척 비리가 터져나오면 레임덕이 급속히 확산돼 가지고 무너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 온 거죠. 제가 과거 얘기를 하면은 사실 막 흥미가 안 생기거든요. 이미 지나간 일이고. 근데 지금 대통령이 뭐 이런 힘을 가지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현재 제 머릿속에 두 후보가 이렇게 떠오르면서 이 사람이 됐을 때, 이 사람이 됐을 때 약간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듣게 되니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대통령 얘기도 아직 뭐 많이 남지 않았어요. 아니요, 뭐 이제 뭐 그 대통령 이야기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 대통령의 물론 이제 힘이 막강한데 내실을 따져보면 사실 또 대통령이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은 몰리고 이 힘이 몰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패가 반복되니까 지금 이제 강원택 교수 입장에서는 개헌을 좀 필요할 때다라고 보는 거죠. 개헌이요? 네. 어떤 식으로 개헌을 해야지? 그러니까 결국은 뭐 우리가 4년 중임제도 나오고 합니다만 결국 4년 중임제도 비슷한 결론이 될 거다. 처음 4년은 그러면 결국 투표 다음 선거를 위해서 계속해서 그 선거용으로 활동하게 될 거고 또 그 다음 임기 4년에는 결국 마지막에 레임덕이 나타나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결국 이렇게 보고 있죠. 결국 내각제 형식으로 좀 권력을 분산하는 제도로 가는 것들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정치 전반에 대한 좀 불신과 불만이 높다 보니까 국민들이 경험 없는 외부의 인물의 호감을 갖기가 쉬운 구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체로 보면 우리가 정치에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대통령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여야 가장 유력한 후보 2명 다 국회 의회 경험이 아무도 없잖아요. 네. 2명 다 아무도 의회 경험이 없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면 이게 결국 이미지 정치가 아주 중요해서 증거라는 거죠. 이미지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되니까 사실 뭐 정말 이 대통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보면 아주 끊임없이 어떤 많은 경험과 의회와의 어떤 여러 관계 설정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을 가야 되는데 네. 정치에 대한 어떤 불신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지 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이런 와중에서 이제 이 대통령제가 계속 갈수록 더 오히려 지금 같은 구도에서는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노출하지 않느냐. 이게 이제 강원택 교수의 지론 같습니다. 지금 옆에서 듣기에 엄청 깨달음의 호흡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뭐냐면 네. 이제 YSDJ 이후에 네. 누가 되셨나를 잘 보면 그다음에 이제 뭐 노무현 전 대통령 있고요. 그다음에 뭐 MB 있고 그다음에 박근혜,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쭉 이렇게 이어지는데 물론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 이제 하시긴 했습니다만 막 여러 번 막 이렇게 쌓인다거나 정말 그 정치의 아주 한복판 안에서 쭉 커오신 분이라기보다는 약간 외곽에서 이렇게 그렇죠. 한 6년 하셨죠. 힘을 키운 분이고 갑자기 사실은 등장을 했죠. MB 같은 경우도 정말 정통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약간 경제인 출신으로서 뭐 서울시장 한번 하면서 뭔가 이렇게 좀 뭐 행정력을 좀 보여줬다 이런 그러니까 기존 정치인들이랑 조금 다른 느낌.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물론 이제 대선 경험이나 뭐 저 어떤 국회의원 경험이 있긴 있습니다만 거기도 이렇게 너무 오랫동안 20년간 단절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된 것 같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도 뭐 대선 전에 또 잠깐 하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막 많이 각인됐다기보단 다르게 각인된 측면이 좀 있는 것 같네요. 진짜. 그렇죠. 지금은 더 그렇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예전에 삼김을 비판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네.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비판했습니다만 근데 어쨌든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만 해도 의회에서 수십 년을 계속해서 생활을 한 사람들이거든요. 나름 그 정치의 한복판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결국 기본적으로 주고받는다는 것들. 정치라는 것은 타협과 절충이라는 것들이 나름 다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이게 돼 있는 사람하고 그러니까 정치의 본질은 절충이라고 하거든요. 프리드리 실러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그건 무슨 말이냐면 정치라는 것들이 아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 공동체,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공동체에서 서로 다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정치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내만을 갖고 내가 옳고 내 길이 진리요, 정의요,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절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절충이 체화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가 그 사람의 어떤 향후의 어떤 여러 가지 리더십을 구사하는데 아주 중요하거든요. 네네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강원택 교수 입장에서는 그런 지금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지금 또 기존 정치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해성처럼 등장했다가 근데 우리가 지금 만들어진 현상들 있잖아요. 2007년 대선 때는 유한 킴벌리 문국현 현상, 문국현 이렇게 되고 항상 제3후보로 나요. 안철수. 네, 그다음에 2012년 대선 안철수 계속 반복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아니 예전에 우리 정 선생님께서 저한테 너 주식 한번 사볼래? 하면서 어떤 주식을 추천을 해준 적이 있거든요. 내가? 네, 그러면서 제 3의 인물이 등장할 수 있다면서 저한테 말씀을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주식을 보고 있었거든요. 여기 쫙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안 샀죠. 당연히 안 사길 잘했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그때 그 인물을 말씀하실 때 대권 주자가 나올 수 있다고. 아, 그랬어요? 네, 기억이 안 나시나 보네요. 아니 그러니까 지난 이번 대선 같은 경우는 작년인가요? 그 재작년에 그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이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백종원 씨를 주목해봐라. 백주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항상 뭔가 사람들은 뭔가 정치권 외부에 새로운 사람들을 이미지를 가지고 자꾸 투영을 해서 그리고 들어왔다가 또 실망을 하게 되고 자꾸 그게 반복되는 네, 거예요. 맞아요.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못 키우는 거죠. 지금 리더를 못 키우고 사람을 못 키우는 게 지금 현행의 대통령제가 가진 알겠습니다. 모습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그런 내용도 나오나요? 있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책이 크게 이제 네 챕터가 있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거, 그다음에 선거, 그다음에
정당,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민주화, 일상에서의 민주화 네, 네. 이렇게 이제 네 부분이 있는데 일단 대통령이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선거도 앞두고 있고 해서 많이 관심 갖고 계시니까 네. 저희가 일부에서 좀 네. 힘있게 소개를 해드렸고 이제는 이제 선거와 정당 그리고 뭐 일상 민주화 이야기를 이어진 2부에서 네.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아마 댓글이 많이 좀 기대가 됩니다. 다른 때보다 많이 달릴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댓글이 많이 달린지 하나하나 꼼꼼히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부 이렇게 정리하면서 네네네. 혹시 우리 이지선 씨 요즘 선곡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아, 그래요? 네, 어떤 노래가 혹시 떠오르십니까? 아, 그러면은 저는 MSG 워너비라고 그 예능 프로에서 나온 SG 노래가 워너비가 아, 아니고 SG 네. 워너비가 아니고. 네. MSG 워너비라고 네. 바라만 본다라는 곡이 있거든요. 지금 제가 지금 바라만 보곤 있는데 제가 좀 답답한 마음도 있지만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네. 혹시 우리 정박님은? 글쎄요, 뭐 대통령 하면 떠오르는 노래가 그때 그 사람. 네. 그때 그 사람. 네. 그럼 이거 노래 어때?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아하. 김혜연 씨인가요? 뭐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자, 하여튼 노래는 우리 또 제작진들에게 맡겨두기로 하고요. 저희는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정치의 결정적 순간들 저희는 2부에서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뵙겠습니다.